책 읽어주는 미주놀 16장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배너에 보시는 대로 고정 댓글 타고 저희 단톡방 오시면 테슬라의 목숨지 지지선 3가지 여기서 반드시 반등하는 이거 귀한 자료 드리거든요. 들어오시고요. 또 하나 이 영상 중간에는 여러분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하죠. 오늘부터 매 영상마다 짤박이 아니지. 조금씩 잘라서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팁들을 영상 중간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공부시키겠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중간에 나옵니다. 첫 아이의 죽음. 2002년 5월 일론이 스페이스X를 출범시키던 바로 그 무렵 저스틴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네바다주에서 열린 연례 버닝맨 축제에 부부가 참가했을 때 잉태되었다는 이유로 네바다라는 이름을 얻었다. 네바다가 생후 10주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LA 남쪽에 있는 라고나 비치에 갔다. 필요한 도중 호텔 매니저가 머스크 부부를 찾으러 들어가서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들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구급대원들은 이미 네바다에게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다. 유머는 아이가 아기 침대에서 누운 자세로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호흡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원인은 선진국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원인불명의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추정되었다. 저스틴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구급대원이 아기의 호흡을 되살려 놓긴 했지만 산소 결핍이 너무 오래 지속된 탓에 뇌사 상태가 되었어요. 킴버는 일론과 저스틴, 아기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네바다는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로 3일 동안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생을 유지했다. 마침내 호흡기를 끄고 결정했을 때 일론은 아기의 마지막 심장 박동 소리를 느꼈고 저스틴은 아기를 품에 안고 죽음의 떨림을 느꼈다. 일론은 주체할 수 없이 흐느꼈다. 마치 늑대처럼 울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늑대처럼. 일론이 도저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킴볼은 부부가 베버리 윌셔 호텔에 머물도록 조치했다. 호텔 지배인은 그들에게 프로디덴셜 스위트를 내주었다. 일론은 그에게 호텔로 가져왔던 네바다의 옷과 장난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일론이 가까스로 집에 가서 한때 아들의 방이었던 곳을 보기에까지 3주가 걸렸다. 일론은 슬픔을 조용히 감내했다. 퀸스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 나베이드 페룩은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LA로 날아가 곁을 지켰다. 페룩은 말한다. 저스틴과 나는 그간의 일에 대한 대화에 일론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대신 영화를 보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페룩이 물었다. 기분은 어때? 잘 견디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일론은 그런 대화 자체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를 알고 지내온 사이였기에 그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페룩의 말이다. 반대로 저스틴은 자신의 감정이 매우 솔직했다. 남편은 내가 네바다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한다. 그는 내가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면서 감정적으로 자기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저스틴은 그가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발달된 방어 기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두운 상황에 처하면 감정을 차단해버려요. 그에게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악화된 아버지와의 관계. 네바다가 태어났을 때 일론은 손자를 보러 오라고 남아공의 아버지를 초대했다. 그렇게 머스크는 남아공을 떠난 지 13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하거나 적어도 악령을 쫓아낼 기회를 얻게 되었다. 형은 아버지의 첫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증명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킴벌의 말이다. 에롤은 새 아내와 둘 사이에 어린 두 자녀 2명 그리고 아내가 이전 결혼해서 낳은 3명의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LA로 향했다. 물론 7장의 비행기 티켓 값은 모두 일론이 지불했다. 유한에서 버그에서 출발한 비행의 첫 번째 구간을 마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에 도착했을 때 에롤은 델타 항공 담당자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아드님께서 손자 네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직접 말할 자신이 없었기에 항공사 담당자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에롤이 전화를 받자 킴벌은 상황을 설명하려 말했다. 아버지 오시면 안 돼요. 킴벌은 아버지에게 발길을 돌려 남아공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지만 에롤은 거부했다. 아니다. 이미 미국에 도착했으니 LA에 가봐야 되겠다. 에롤은
베버리 루이저 호텔 펜트하우스의 규모를 보고 놀랐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때까지 내가 본 호텔 방 중 가장 놀랍지 않았나 싶어요. 일로는 넋이 나간 듯 보였지만 복잡한 심정으로 애정에 목말라 있기도 했다. 그는 거칠고 거만한 성격의 아버지가 그런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했지만 아버지가 떠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그의 세 가족이 LA에 머물 것을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남아공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집을 사드릴게요. 킴벌은 깜짝 놀랐다. 아니야.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가 일론에게 말했다. 형은 아버지가 얼마나 음흉한 인간인지 벌써 잊었어? 그러지 마, 형. 이건 자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동생이 설득하려고 애쓸수록 일론은 더욱 슬퍼졌다. 수년 후 킴벌은 어떤 갈망이 형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 일이 아버지가 곁에 있기를 원하도록 이끈 게 분명해요. 그가 내게 말했다. 일론은 에롤과 그의 가족을 위해 말리부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시중에 나온 가장 큰 랜드로버 차 한 대까지 사주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도록 주선한 후에 날마다 자신의 차로 학교에 태워다 주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금세 이상해졌다. 일론은 당시 56살이던 아버지가 15살의 의붓딸 자나에게 불편할 정도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 우려되기 시작했다. 일론은 아버지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분노하는 한편 일론은 아버지의 의붓 자식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애틋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리부에서 차로 45분 정도 떨어진 해안에 정박할 수 있는 요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곳에서 혼자 살면서 주말에만 가족을 보러 오라는 조건이었다. 그것은 이상한 아이디어였을 뿐만 아니라 나쁜 아이디어이기도 했다. 결국 이후의 모든 상황은 더 이상해지고 말았다. 남편보다 19살이나 어린 에롤의 아내는 일론에게 의지하며 일론의 말만 듣기 시작했다. 에롤은 말한다. 아내는 이제 내가 아니라 일론의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았지요. 상황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어느 날 에롤이 보트에 올라 있을 때 일론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엉망이 되고 있으니 에롤에게 남아공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에롤은 그렇게 했다. 몇 달 후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남아공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보상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별의별 시도를 다 했지요. 일론이 나중에 한 말이다. 그런데 그는 머스크는 오랜 시간 말을 잊지 못했다. 말도 안 되게도 더 나빠졌어요. 인적 네트워크는 디지털 네트워크보다 복잡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 16장이거든요. 여러분 참 많이 힘들었겠다 싶네요.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네바다 라스베가스인데 일론의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네바다였다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바다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던 일론의 아픔, 그리고 어찌됐든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지만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때 일론은 소셜에 대한 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차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일론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는지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드리겠고, 자,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자, 이 목숨지는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두 채널 미즈놀과 책 읽어주는 미즈놀을 구독하는 인증샷을 그 안내방 링크 카톡 타고 문의하시면 제가 무상으로 여기 적혀있는 거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야, 이건 이거고. 자, 여러분 이 차트가 어떤 차트인 줄 아십니까?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 스페이스X가 처음 상장하기 이전에 IPO 최대 상장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람코였습니다. 아람코. 근데 이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석유 회사인데요. 안타깝게도 아람코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람코가 첫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자, 이렇게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장된 첫날 이게 데일리 차트거든요.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최대어였는데 2019년 12월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 12월 11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집중했고요. 주목했고요. 근데 왜 이렇게 흘러내렸을까요? 맞습니다. 선반영된 거죠. 그리고 초반에 이 펌핑조차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펌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는 어떨까요? 아람코는 그나마 정부가 가격 컨트롤에 대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정도 됐는데, 스페이스X는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고 완전히 시장 플레이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스페이스X의 IPO 상장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4월 19일인데, 자, 6월 말 이전에 상장된다고 해도 아직 2달이 넘게 남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맹목적 추적으로 가게 되면 물린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전쟁도 안 끝났고. 그렇죠?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시점에 전쟁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식은 바이 더 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